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8일이고요. 오늘은 원래 이제 계속 진행하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잠깐 이제 좀 쉬어가는 걸로 하고 이제 증시로 바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0.1% 상승했고 코스닥은 1.4%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50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910억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코스닥에서는 580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1100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548포인트에서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스피 상승폭을 계속 이제 유지해 가면서 조금씩 밀어 올리는 그림인데요.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한번 크게 왔고 그 뒤로 꾸준히 지수를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내려갔던 거에 대한 이 반등 폭이 아주 강하게 처음에는 치고 나갔던 반면에 최근에 이제 들어서는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점점 수렴을 해간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들어오지 않고 하루 매수하고 바로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오늘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이 금융 투자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1.4%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으로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V자로 올라왔지만 코스닥은 확실히 기술주 종목 위주로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이 기술주들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요.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사실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해주는 수급은 딱히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 증시 나스닥 1.2%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는 0.4% 정도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뭐 큰 하락 없이 꾸준히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금씩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러나 니케이와 미국 증시는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합의될 가능성도 있고 좀 트럼프가 이 유화 정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 하락분에 대한 대부분을 메워주지 못했고요. 나스닥만 보더라도 지금 한 절반 정도 수준을 메워주었고 사실상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부터는 절반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추후에 어떤 흐름으로 또 나타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상황 정리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1443원이고요. 3.9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서서히 환율이 밀어 올려지는 그림이고요. 21선 근처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저점을 찍고 계속 한 번씩 이렇게 튕겨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달러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나타났던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원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 말로 갈수록 또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5월 월 초에 들어갔을 때 환율이 다시 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 환율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환율에 대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우리나라 증시에 좀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오늘은 조금 반등해서 0.7% 정도 올라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큰 하락 없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는 확실히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뭔가 이제 깨림직하게, 그죠? 하락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금값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좀 이제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 상승세에 대한 폭이 좀 꺾이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인식이 있긴 하지만 정말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한 번씩 툭툭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금값이.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상승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 이후에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도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올라가는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것들을 지켜볼 만합니다. 국제유가는 63달러 수준이고요.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63달러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3달러 수준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런 물가 지표들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외환을 보시면 미국의 이제 달러 지수가 99.3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1년치로 보았을 때는 110 수준에서 99까지 지금 거의 10%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달러 지수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수출에 대한 경쟁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물가가 좀 높아지더라도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를 지금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성공적으로 떨어뜨리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금리도 지금 최근 한 달 대비해서는 좀 4.4%에서 좀 떨어졌는데요. 이게 또 계속 빠르게 떨어지진 않고 어느 지점에서 또 받쳐주면서 꾸준히 또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트럼프의 행정부의 의도대로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계속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쉽게 지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강달러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약달러도 될 수도 없고요. 국제금리를 떨어뜨려서 재정적자를 이제 메우기 위한 이제 차환, 채권을 새로 발행해서 낮은 금리에서 차환을 하기 위한 그 의도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에 대한 이 정책이 정말 본인과 반대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해임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해임은 안 하겠다. 근데 금리는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좀 지났고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압박을 할지 또 봐야 됩니다. 5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생각보다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직도 파월 의장은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미국이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면서 진행되는 것보다도 서비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미국 경기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또 4월달 지표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표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국채금리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고 서비스 지표도 여전히 좋고 그러면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트럼프 뜻대로 지금 진행되지 못한 채로 5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5월에 어떠한 또 이 시장에 대한 흔들기를 할지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채는 지금 111달러 수준으로 국채금리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 국채는 가격이 급등한 이후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국채 수요가 지금 계속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국에 돈이 빠져서 지금 일본으로 간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국채 가격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엔캐리에 대한 기준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달러와 엔에 대한 환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140 수준으로 140엔 달러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고요. 거의 전저점 수준이죠. 그래서 요때가 일본의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로 이제 증시가 폭락을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도 그 유사한 지점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 지수를 더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이 달러 엔이 지금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 수치가 급락을 하게 되면 빠르게 일본에 대한 국채 수요가 높아지고 미국의 국채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유예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툭툭 이렇게 튀죠. 네, 이러한 상황들이 결코 지금 시장이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채권 시장이 이미 시장의 컨트롤을 벗어난 상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갔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2008년에 있는 금융위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자산들이 언제부터 풀렸느냐? 이 금융위기 때부터 금리를 대폭 떨어뜨렸을 때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0% 수준의 기준금리를 적용을 했고요. 그때 많은 돈들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계속 떨어뜨려서 마이너스 금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을 이유가 없죠. 돈이 다 빠져나갔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부채 비율이 지금 10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많은 돈들이 어디서 왔느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국가들로부터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지금 부채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떤 방향이든 간에 지금 한 번은 트리거가 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국채금리가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요. 발작을 한번 일으켜서 유예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쭉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냥 이제 달러 지수를 계속 떨어뜨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또 강달러를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다. 그럼 지금 다른 것들은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가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빨리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휴전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 정도면. 그게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제 미국의 간을 보듯이 중간중간에 계속 휴전을 지금 넣고 있고요.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전승절 기념 사흘 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쿠르스크를 지금 탈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군의 참전까지도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수시로 우크라이나에 기습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죠.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휴전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대로면 러시아에 금융 제재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넣습니다. 중국에게 대하는 것과는 또 다르죠. 바로 이제 금융 제재를 하지 않고 계속 트럼프도 뭔가 간을 보고 있습니다. 푸틴도 지금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것 같고요. 전승절 기념 사흘 휴전이 과연 정말 휴전일까? 또 미사일 포격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탓을 하지 않을까? 우리는 휴전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미사일을 날렸다. 뻔한 얘기죠. 그러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크게 지금 저 휴전에 대한 선언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자, 독일의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양도하는 것은 항복을 의미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절대 트럼프 평화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독일은 최근에 본인들의 국방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냈고요. 독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 대체 이 자산으로 독일의 채권도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독일에 대한 이 움직임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의 이러한 이제 변칙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동맹국도 이제 희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유럽을 특히 지금 독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 미국과의 유럽에 대한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점이 다르죠.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하면 그 다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우리의 물가를 낮추고 지금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 북한 관계를 좀 끊어내서 이제 북한과의 협상을 한다든지 네, 그런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계속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의 의도대로 이게 흘러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미 트럼프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역대 최저라고 하고요. 지금 조사한 바로는 39%에서 41%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는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고 세계 국가들도 이 트럼프에 대한 변칙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입지가 점점 좋지 않아지고 트럼프의 임기가 점점 끝나갈수록 이 트럼프에 대한 협상은 점점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그걸 알고 있고요. 초반에는 좋게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 가서는 또 그런 것들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렇게 미친 척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6입니다. GDP 대비 120%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부채를 막기에 좀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채권을 거의 100년물로 만들어서 혹은 50년물을 만들어서 요거를 동맹 국가에게 넘기겠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일본에다가 요거를 떠넘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 100년 뒤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 알고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고 이 채권을 매입을 해줄까요? 그래서 그거를 관세로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좀 보여지는데요. 참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미 100년 채권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지금 부채가 많다는 뜻이고 부채를 갚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달러에 대한 약세가 가속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를 지금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제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상원 하원이 이제 합의하에 미국의 채권 발행량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늘어나는 순간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도 발작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계속 국채 금리는 높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금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계속 달러는 강세를 보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와 이번에 협상을 할 때 환율을 협상하자라는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지금 환율이 약하다. 원화 약세다.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환율 조작국으로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지정될 만큼 우리나라를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화랑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이지 결코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지 않은데요. 근데 이걸 만약에 환율을 내려라 라고 압박을 하게 된다면 환율 시장에 좀 혼란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과 합의를 했던 플라자 합의가 있는데요. 일본의 엔화를 2배 정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이 그 합의를 함으로써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잃고 제조업에 대한 약세가 나타났고요.
우리나라도 원화가 갑자기 강세가 나타났을 때 이 수출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에서 약세를 보일 겁니다. 지금은 워낙 1400 후반대, 중반대 이렇게 유지하기 때문에 잠깐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근데 저런 이제 플라자 합의 같은 합의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자 합의처럼 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에서 7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이제 수출에 대한 경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미국이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본인의 부채가 터지기 직전이다 보니까 내 부채를 더 사든지 아니면 니들이 손해를 좀 보든지 이러한 계속 협상 테이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두 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함이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달러화가 구조적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가 투자은행들이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로 달러 신뢰도의 하락 여파가 크다. 달러 자산 하락 해지로 엔화 매수와 호주 달러가 공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엔화가 강세고 달러가 약해지면 아까 뭐라 그랬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의도대로 지금 달러 지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와는 다르게 또 이제 반대의 여파가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약해지면 그 달러를 매도하고 이동하는 그 자산들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이 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 트럼프는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다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최근에 계속 이제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한 1주 정도, 2주 정도는 관세에 대한 유예 정책으로 조금씩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해서 꽤나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로 진입을 하면서 과연 이제 시장이 좋게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감이 들고 있고요. 트럼프가 관세를 극적으로 협상하고 타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트럼프는 그 관세를 무기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그게 뭐 10% 보편 관세로 그게 빠르게 재정 적자가 해결될 것이냐. 오히려 그것보다도 미국에 대한 지금 신뢰도 하락에 대한 그런 타격감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대 자산, 그죠? 다른 이제 자산, 일본의 엔화라든지 독일의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자산들에게 미국의 채권 수요가 줄어들면서 빠져나가면서 퍼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미국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에게 계속 이 장기 채권을 강매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으니 더더욱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요? 강매라든지 아니면 환율을 강제적으로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코스피를 좀 이제 올리는 것보다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 성장률 1% 수준에 혹은 이제 1분기가 거의 뭐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그런 분기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환율에 대한 압박을 한다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고 막상 금리를 내리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 더 어려운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지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주의를 해야겠다. 특히 최근에 많이 반등했던 종목 위주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장 이제 주가가 오를수록 건전성이 떨어진다. K조선, 부활한 지금이 매각이 적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하나오션을 지분 전량을 팔기로 하면서 잘 나가던 하나오션을 매각을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지분 가치가 지금 뻥튀기가 되니까 이때 이제 매각을 한 거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장밋빛 전망은 향후 수년간 이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주가는 고작 한 달 만에 쭉 다 올라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추후에 나타나는 이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자리를 잡던지 아니면 좀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실망감이 나오면서 조금씩 떨어지던지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쪼개기 블록딜 하듯이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듯이 2차 전지에 대한 금빛 전망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쭉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면서 지금 거의 몇 년째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도 모르고 2차 전지가 뭐 10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좋은 테마들도 뭐 조선도 뭐 원전도 10배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닙니다. 2차 전지의 이 시장 성장성과 조선 원전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솔직히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고 수익성에 대한 구조도 다릅니다. 조선이라든지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에 대한 특성이 좀 들어가 있고요. 2차 전지는 소재에 대한 이런 생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성부터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면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올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올해는 좀 이제 가볍게 이제는 남은 기간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트럼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는 미국의 부채라든지 이제 일본의 그런 이제 금리 인상 추세와 함께 저런 엔달러에 대한 환율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이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건가, 아니면은 플라자 합의 같은 이상한 합의를 하면서 억지로 이제 환율을 떨어뜨리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경쟁성이 떨어질 건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